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와 그리고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죠. 제2금융기관의 부담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2금융기관이 그 부실한 차주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인데 이들 기관이 내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투자금융부 정지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불면서 훈풍이 부는 것 같았는데 제2금융권에는 그렇게 좀 내년 전망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미국 FOMC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일단 금융시장이 환호는 했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은 또 2%대 목표 물가를 도달하기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단 미국과의 정책 동조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좀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자금 시장에서 미국발 훈풍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우려하는 매크로 환경의 두 가지 리스크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였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내년 금융시장 여건을 악화할 대표적인 리스크로 부동산 PF 그리고 국가 부채를 뽑았습니다. 네. 이 자리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국내 금융부분 싱크탱크 대다수가 참석했거든요. 근데 모든 기관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누적된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그리고 부동산 PF로 인한 부채 위험을 좀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의 위험 관리를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것, 또 그리고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위험 추구 행태를 좀 감독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결국 그동안 우리 경제 여기저기에 좀 부채가 많이 쌓였고 이제 그 고금리 후폭풍 때문에 부채 부실 위험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네, 그런 진단 맞아요. 같은데 네. 같은 맥락으로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 차주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다고요. 맞아요. 뭐 부동산 PF는 사실 취재 파일에서도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내년 이 매크로 환경에서 또 다른 위험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가계와 기업의 한계 차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금리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 차주가 늘수록 사실 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금융기관 기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지난 3분기에 0.89%, 또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1.59%로 집계됐습니다. 꾸준한 상승세예요. 네, 이게 지금 꾸준히 지금 올라온 수준이라는 네, 올라오는 거죠.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은은 이날 가계와 기업 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 제2금융권의 부실 채무가 좀 집중돼 있었는데요. 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이제 한 금융사에 석 달 이상 빌린 대출을 연체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소위 한계 자영업자. 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의 채무액이 1조 3천억 원. 근데 이 사람들이 상호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채무액은 5조 원이 넘습니다. 사무 금융 규모가 훨씬 크네요. 네, 훨씬 커요. 금액이. 네. 네. 이렇게 그 제2금융권에 대한 한계 자영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업으로 좀 넘어가서 보더라도 한계 기업도 좀 많잖아요. 이 맞아요. 한계 기업이라는 것이 정확히 좀 어떤 그 기준으로 구분이 되나요? 네, 소위 저희가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보면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 기업 비중을 분석을 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의 17.5%가 한계 기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2곳은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불어서 어제 금감원도 또 비슷한 맥락의 자료를 발표했어요. 국내 기업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였는데요. 부실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231곳, 지난해보다 46곳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내외 경기 부진, 또 원가 상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근데 여기에 올해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가 발생한 기업이 늘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 취약 차주를 위한 공공 부분의 지원이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이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공공기관, 즉 공사가 이제 자금을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공사가 찍어내는 채권, 공사채도 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공사채 발행은 꾸준히 늘었어요. 특히 네. 코로나 때는 더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지출의 증가율을 연평균 3.6%로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낮게 설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보다도 내년 공사채 발행은 조금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보면 여기가 이제 전세보증금을 대위 변제해 준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규모를 보면 지난 6월까지가 작년보다 4천억 원 넘게 늘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지원 기관 대부분이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캠코, 신용보증기금 이런 공공기관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들 기관도 지원을 하려면 유동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공 부분의 부담이 늘면 결국 이 기관들의 채권 발행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이 늘어난다라는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그 공사채 말씀을 하시니까 공사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또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 한전채인데 한전채 상황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뭐 한전채가 워낙 작년부터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다들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이제 한전이 부채 규모가 200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동안 근데 만기가 도래한 빚을 갚고 전기 구매나 송전 시설 유지 보수에 쓰일 수 있는 운영 자금을 융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다 한전채 발행을 통해서 한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도가 턱 밑까지 찬 상태입니다. 한전의 경우 보면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본금에 적립금을 더한 전체 금액의 최대 5배까지만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이 21조 원 정도거든요. 그럼 여기에 5배인 104조 원 조금 넘게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한전채의 예상 영업 손실이 6조 원입니다. 그러면 5배인 30조 원만큼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되는 발행 한도가 75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찍은 한전채가 80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전이 사실상 이미 지금 그 발행 한도를 초과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한전은 내년 3월 결산 후에 그러니까 더 이상 한전채를 새로 발행할 수 없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초과하고 있는 5조 원도 즉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급하게 발전 자회사들한테 중간 배당을 요청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작년에도 한전채나 은행채 같은 우량사채가 이제 쏟아지면서 자금이 이제 그쪽으로만 쏠리게 되고 네. 그 나머지 채권들을 발행했던 기관들은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을 금융시장에서 이제 목격을 했는데 네. 좀 그런 관련된 우려가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이제 제2금융권도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전채의 발행 한도가 늘어날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 지금 6개의 자회사한테 3조 5천억 원 정도의 중간 배당을 요구한 상태인데 네. 뭐 어쨌든 중간 배당이 의결되면 유동성을 마련해야 하는 발전 자회사들도 채권을 찍어야 할 거고 또 한전도 늘어난 한도만큼 발행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들은 사실 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작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또 한전채와 같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단계적으로 금융당국이 발행을 규제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도래하는 만기 물량이 적어요. 근데 물론 뭐 올해 4분기부터는 은행채 발행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순발행이 늘겠죠. 한데 일단 만기 규모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내년 발행 규모는 은행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리고 뭐 여기에 정부가 지금 이제 가계대출 옥죄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은행의 자금 조달 수요를 줄어드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이제 크레딧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한정적인데 네. 우량사채 쪽으로 자금이 몰려버리면 나머지 이제 채권들은 유동성 부족, 유동성 고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네. 이제 그 여전채 상황 역시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전채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제2금융권이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여전채의 경우에는 또 내년에 대규모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니까 올해 만기 도래 규모가 76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은 8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사실 여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2년물 이하로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상승 구간에 발행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단기물로 많이 찍었겠죠. 근데 여기다가 또 한국은행이 지금 당분간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뭐 어쨌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발행 환경이 우호적으로 되는 셈이니까 뭐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젠 가계나 PF 대출을 포함한 자산 건전성이 떨어지면 선제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여전사들의 유인도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 만개 도래하는 물량도 원체 많은 데다가 이제 네. 금리도 앞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그동안 미뤄왔던 어떤 신규 자금 조달 수요도 앞으로 좀 더 몰려서 자금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맞아요. 이 제2금융권들이 앞다투어 자금 조달에 나서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부실 자산이 많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관들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겠네요. 네, 아마 양극화가 좀 심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순발행이 예상되는 여전체도 그렇고 우량과 비우량 발행사들 간의 간극이 좀 커질 텐데요. 최근에 그 신용평가사들이 캐피탈사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제2금융권이 떠안은 부실 채무 문제부터 이제 내년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자금 조달 상황까지 정지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